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 연구자 2023에서 보수가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 분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추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중간 물 마실 수 있는데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요. 저는 현재 7년 정도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인원에서 코인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블로그 주소에서 간간히 블로그들도 올리고 있으니 심심한 때 한번 오셔가지고 어떤 글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은 제 배우자가 그냥 한 1분 정도 걸려가지고 좀 그려줬는데 꽤나 닮은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목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경험과 그리고 최대한 그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어려움을 쓸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제목에 포함된 단어나 일부 구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수나 중심축한 정의나 충분히 크다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 발표 주제로 이런 제목을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해당 문장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틀린 부분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없으시군요.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딘가는 조금씩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서를 어디로 제 쪽으로 가져오면 맞다. 네.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것 같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리고 난 어디가 틀렸지 모두 알고 있다. 여기 틀린 거 난 알고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나머지 분들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모수, 충분히 크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와 정규분포 이렇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모수가 무엇인지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크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다들 충분히 커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중심축한 정리라는 얘기도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심축한 정리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 단어는 모수이고요. 이거는 다들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야가 어디에서. 저는 최근에 백엔드 개발자분께서 모수라는 얘기를 쓰시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보통은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마케터 분들한테서 들었던 단어인데 백엔드 개발자분께서 모수가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이분 그런 단어를 쓰신다고?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수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질문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모수란 저는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런저런 잘못 사용된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예산 무술 광고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선택한 고객센터 조건과 일치하는 최근 24시간 또는 7 방문 수를 의미한다. 라거나 아니면 모두가 내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수를 의미한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컨텍스트로 사용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고객 끄덕이 계신데 손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타겟은 모수 사업입니다. 광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수 확보에 집중해 주세요. 이거 다 업체들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인데요. 일단 모수는 모집단의 수를 줄인 말이 아닙니다. 저 뜻으로 모수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을 찾으려고 저는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2010년도 구글 들어가서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마케팅과 모수 이런 걸 검색을 해서 글들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블레임을 해야 되는지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단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는 모평균이나 모비율,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 등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위에 적힌 것처럼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일반적인 함수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매개변수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수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인데 어쩌다가 그런 대상자 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 대상 전체 집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던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라던가 그리고 집단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 굉장히 쉽지 않아요. 뭔가 추상적이지만 뭔지는 알 것 같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괜히 일단 회원 DB에 있으면 우리 서비스 이용하는 사용자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구성원의 목록을 알아내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회원 DB에 있는 사용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원 DB는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매일 시간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올 거고요. 안 들어오면 조금 슬픈 일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 목록을 만드는 건 어려운데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 구성원들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리고 그 목록 다 만들더라도 그 많은 구성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에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 표본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리고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추론 통계라고도 합니다. 네, 이건 정치적인 이슈인지는 모르겠네요.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죠.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선거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런 선거인 명분을 매일매일 바뀔 거예요. 누군가는 새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국적을 버리거나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선거권을 상실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새로 취득하는 국민도 생길 거예요. 자, 이제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집단의 구성원이 될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나 본투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겠죠. 보통 물론 투표를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이 66%였다고요. 그러니까 34%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66% 지난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인 거죠. 우리는 34%에 대한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봅니다. 출구조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출구조사를 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정교한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개통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라는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매 10번째 사람한테만 물어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게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야? 라고 할 수 있을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표본을 이용해서 나온 투표율을 출구조사라고 해가지고 개표 투표가 마감되고 난 얼마 뒤에 다 해가지고 출구조사 누가 이기네 지네 박빙이네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모비율, 그러니까 실제 득표율, 모든 개표가 끝났을 때의 득표율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득표율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 실제 득표율이 발표되는 시간은 보통은 모든 개표가 완료되고 난 뒤 가장 남은 시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4년마다 한 번 하는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개표 결과 이런 것도 전체 전수조사가 아니지만 몇 시간
길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6시에 개표가 끝나고 과정이니까 뭐 6시간에서 8시간, 대통령 선거는 훨씬 오래 걸리겠죠. 보통 새벽 뭐 4시, 5시 이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오래 걸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꽤나 많이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요. 정리를 하자면 모수는 모평균, 모비율, 모분상, 모표준 편차 등이 있고요. 표본을 이용한 추정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크기가 크네, 작네, 충분하네 이런 거를 논할 대상은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모수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수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단어를 대체할 뭔가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다 적절한 표현은 표본의 수나 표본의 크기 그리고 대상자 수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이번 마케팅 캠페인 모수는 몇 명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번 마케팅 캠페인의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라거나 마케팅 캠페인 몇 명 대상으로 집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수를 빼고 다른 쪽으로 집어넣어서 앞으로 사용하시라 조금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차례는 충분히 크다, 충분히 크면인데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모수랑 같이 실험이나 아니면 마케팅할 때 우리 모수 충분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추측하는 충분히 크다의 어원은 큰 수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라플라스의 정리라고도 하고요. 좀 오래전에 통계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라는 용어로 배우셨을 겁니다. 네, 제가 그랬고요. 네,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정의는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고요. 출처는 위키피디아 여기입니다. 네, 이거를 그냥 갖다 붙였더니 엄청나게 그 유니코드인가 하여튼 한글 반환하면서 지저분해졌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도 잘 되더라고요.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의 법칙은 또 약한 법칙과 강한 법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순수의 법칙은 순수의 약한 법칙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순수의 약한 법칙은 확률과 수익, 무한정 어쩌고 하면서 있는데요. 일단 확률과 수익, 목표균과 모음은 각각 유랑 시그마 제곱이고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출한 A개의 표본에 대해 그 표본의 평균의 퍼진다. 표본의 평균과 무평균의 차이가 매우 작은 수 입실로보다 작을 확률이 1로 수렴한다는 뜻인데 굉장히 어렵죠. 수식 나오고 영어가 많은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써보면 이거는 제가 좀 쓴 표현일 수 있는데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때 이 표본 평균은 목평균에 충분히 가까워진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충분히 크다라는 단어를 여기 저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다들 혼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이제 충분히 크다의 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정만 하고 있는데 좀 그럴싸한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출처를 찾을 것 같으니 훈수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면체 주사위 던지기를 이용을 해서 큰 수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기대값은 얼마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거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정의에 따라 가지고 육면체 주사의 각 면에 눈의 숫자 1부터 6까지 그리고 각 눈의 숫자가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기대값이 3.5가 나오죠. 기초 통계학이나 아니면 그냥 대부분의 수업을 들으셨으면 계산하는 방법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계산 결과이고 실제로 던졌을 때도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온다고 확신을 하세요? 3.5라는 값이 정확하게? 확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네, 이것 또한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이론적인 기대값이 파란색 직선으로 쭈르륵 나와 있고요.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던졌어요. 여기 0번부터 1000번을 던졌네요. 1000번 던져가지고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거, 두 번 던졌을 때 평균 쭈르륵 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매우 가까워진다라는 것만 진다인 거고요. 근데 큰 수의 법칙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살펴본 거는 주사위 던지기인데 주사위 던지기는 확률이 6분의 1로 균등한 균등 분포이고요. 뭐 동전 던지기도 균등 분포이기는 하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람의 키라거나 몸무게라거나 뭐 정규분포 아니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상한 아까 연주님이 발표해서 나왔던 와이블 분포라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계적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이 일단 크면 된다라는 거고요. 주사위는 사실 뭐 쉽기는 한데 실용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다들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이거를 저희 표본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시니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네, 행사장까지 오는데 걸리신 시간의 분포는 어떤 게 뭐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평균과 분산을 어떤 값이든지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이럴 때 저는 공천장 근처에 살고 있고요.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데이터 보자 2023 참가자가 행사장까지 오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30분이다.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다른데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을 잡아서 여쭤봤다고 해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가 2가 됐고 평균 이동 시간은 20분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20분이에요. 10분이 줄었어요. 라고 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대전에 사시는 분이 3시간이 걸려서 아침부터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오셨고 부산에 계신 분이 더 부지런하게 심지어 어제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와가지고 4명의 평균을 구했더니 한 2시간 20분이 되었다고 해보죠. 이게 여전히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0분보다는 조금 더 그럴싸한 값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제가 충분히 많은 참가자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여쭤본다면 참가자의 평균 이동 시간이 어떤 한 숫자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리고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이 숫자는 보편급에 매우 가까운 숫자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떠오르겠죠.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큰 건가요? 표본이 30개면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당연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다. N은 25보다 크면 된다. 30보다 크면 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25와 30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서비스에는 하루에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1000명 정도는 보통은 하죠. 그래서 그럼 20만 명 되지 않아? 1000명 정도만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다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실제로 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의 숫자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라는 경험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드릴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n이 몇 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 n은 저는 알지 못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석가에 물어봐도 그 숫자의 대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수학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극한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n은 커지면 커질수록인 거지. 어떤 특정 n에 달아가면 얘는 그런 펜스의 법칙을 따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한번 내가 해봤을 때 우리 서비스에서는 한 100명 정도 가지고 하면 충분하더라. 그렇더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서비스에서의 100명인 거지 모든 서비스에서 그걸 100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n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통계학에서 확실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모수와 충분히 크다,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심극한 정리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심극한 정리란 센트럴 레이시오론
아니면 줄여서 CLT라고 하는데요. CLT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정의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한글로 적혀 있는데 상당히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또 살펴볼게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인데, 추출하고 독립 확률 변수들은 당연히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동전 던지기랑 주사위 던지기랑 같이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서 기대하는 거는 또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죠. 애플 투 애플, 오렌지 투 오렌지. 전 애플 투 오렌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애 맞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독립분계 변수라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각각의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는 형태라면 이거는 독립 시행이 아니고요. 이는 독립 확률 변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일한 확률 분포라는 것과 함께 묶어가지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줄여서 IID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안 헷갈리게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의 분포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인 거예요. 평균의 분포와 앞서 추출한 독립 확률 변수 n개를 여러 번 평균을 추출을 해서 여러 번 추출을 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중립국한 정리에서 다루는 분포는 각 확률 변수 자체의 분포가 아니라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분포 수렴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n이 적당히 크다면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앞서 살펴본 큰수의 법칙에서도 있었던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극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여기서도 적당히 큰 n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리고 저도 많이 헷갈렸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의 n은 한 번에 추출한 표본의 크기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 30번 정도 아니면 40번 반복을 하면 이런 거에 n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몇 개를 뽑을 건데 인 거고 반복 횟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중심국한 정리는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기 좀 더 내용을 보충을 했었고요. 이제 중심국한 정리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린덴베르그램이 중심국한 정리를 가져와봤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표본의 평균이 기대값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스퀘어 루트에 두는 시그마인 정규 분포에 분포 수렴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분포가 위에서 말한 거랑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여기는 분명히 분포는 기대값이 뮤인데 여기는 왜 뮤가 없지?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이 바뀌면서 뒤에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래서 중심국한 정리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분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표본을 추출하고 평균을 구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평균의 분포가 특정 모수를 가진 정규 분포에 분포 수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도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오겠죠.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큰데요. 그럼 그 표본 사이즈 몇으로 해야 돼요? 표본 앞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n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훨씬 더 큰 감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모집단이 범위가 0에서 100의 균등 분포에서 표본의 크기가 30, 100, 250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가 500개의 분포, 그러니까 추출 횟수는 500번으로 다 고정인 거고요. 표본의 크기만 30개, 100개, 그리고 250개 이렇게 바꿔서 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조금씩 크기를 키움에 따라서 분포가 조금씩 더 뾰족해지고 있죠. 원래는 범위가 62에서 66까지 그리고 34에서 38 그 범위가 한 30 정도 됐는데 이쪽에서 오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깨지는군요. 46에서 54 이런 식으로 아주
좁아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표본 평균이 늘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가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에서 이제 n이 커지면 분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답변은 당연히 특정 숫자에 이어야 한다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정답은 알 수 없다이고요. 경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30개는 되어야 반복을 했을 때 수렴하는 경향을 잘 보이더라라는 것은 있습니다. 물론 표본이 정규분포에서 추출이 되었다면 반복 횟수가 작거나 표본의 크기가 작더라도 잘 수렴을 할 것이고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표본 크기를 2개처럼 아주 작은 숫자로 정했다면 매우 많이 반복을 해야 하거나 반복을 해야지 정규분포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발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모순은 모집단의 특성치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고요. 큰 수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충분히 큰 수는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n은 표본의 개수가 아니다. 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